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블루베리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막상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하나? 냉동은 괜찮을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지?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블루베리는 눈, 뇌, 피부, 그리고 혈관을 한꺼번에 돌봐주는 귀한 과일이지만 손질이나 보관, 궁합을 잘못 맞추면 이 영양은 줄고 배탈이나 속쓰림 같은 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를 그냥 한 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몸속의 곳곳을 기름칠해주는 천연의 건강제로 만들어 드시는 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나 이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 약 100g 속에는 푸른 껍질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평균 400에서 5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포도의 약 5배이고 딸기의 20배, 그리고 사과의 약 30배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쓸어내서 혈관 벽에 녹과 같은 산화를 막아주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지만 매일 50g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LDL 콜레스테롤이 10% 정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혈관의 내피 기능, 혈관이 수축 이완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515% 정도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미국 터프츠대 노화연구소가 70대 어르신 1600명을 약 10년 정도 따라가서 본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6%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쌓여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회복 또 재활용되는데 속도를 높여줘서 컴퓨터나 TV,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생긴 눈의 피로감, 야간 운전대에 번지는 눈부심,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 같은 진행을 늦춰줍니다. 게다가 블루베리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약 24% 수준인 비타민C, 그리고 36%의 망간, 그리고 약 14% 수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항산화 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올바른 손질과 보관,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섭취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온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씻지 않고 털어 넣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신다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수입 냉동 블루베리에서는 A형 간염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살짝 헹궈서는 잘 떨어지지가 않고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척 후에 섭취가 원칙입니다. 생과일이던 냉동이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지근한 물 500ml 정도에 식초 2큰술을 섞어서 약 5분 정도 담갔다가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20에서 30초간 살살 헹궈주는 겁니다. 식초 속에 있는 초산이 껍질 표면에 있는 미세먼지, 농약, 세균을 분리해주지만 오래 담그면 수용성의 안토시아닌이 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약 5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초 냄새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흐르는 물로 헹구면 금세 날아가고 식초 자체가 살균 효과를 내는 덕분에 따로 세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 방식이 중요한데요. 급한 마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열이 먼저 가해진 바깥쪽에 있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가 파괴가 될 수 있고 과즙이 흘러나오며 텁텁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장실에 1시간 정도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육이 천천히 풀리면서 영양도 지키고 맛도 살아나고요. 급할 때는 씻어놓은 뒤에 미지근한 물 30도씨 정도에 약 3분만 담갔다가 꺼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녹인 블루베리는 다시 얼리지는 마세요. 얼음 속에서 수분이 팽창, 수축을 반복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세균이 증식하기에도 좋고 과즙이 흘러나와서 맛도 시들해집니다. 남은 것은 당일에 바로 요리에 쓰거나 버리는 편이 속편하고요. 이제 생과와 냉동, 영양소 차이가 있나요 하는 물음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수확 즉시 급속 냉동한 열매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이 약 90% 이상 그대로 보존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 18도씨 이하가 유지되지가 않거나 해동, 재냉동을 반복하게 되면 산패가 빨라지고 껍질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반면에 제철 약 6월에서 8월에 나오는 생과는 향이 풍부하고 조직감이 아주 탱탱해서 정말 과일답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단 수확 뒤에 실온에서 하루, 냉장에서도 3-4일 정도 지나면 비타민C가 20%가량 줄어드니 구입 직후에 두세 끼로 나눠서 빨리 드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요약하면 철이 맞을 때는 생과로 향과 식감을 즐기는 것이 좋고 철이 아니면 냉동으로 영양을 지킨다가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계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안토시아닌이 뚜렷한 효과를 내려면 체중 1kg당 약 1.5mg 이상 섭취가 필요한데요. 60kg 성인 기준이라면 하루 약 90mg 정도가 되겠죠. 블루베리 50g이면 안토시아닌이 200mg 안팎 들어있어서 충분하게 됩니다. 즉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요. 더 드시면
드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블루베리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차가워지고 설사를 부를 수가 있고 비타민 K 함량도 높아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실산에 민감한 분은 입술이나 혀가 약간 붓거나 몸이 가려울 수가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한 4-5알 정도로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을 텐데 왜 안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칼슘 이온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불용성의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덩어리는 위산에서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소화 자체가 더디게 되고 항산화력도 약 70%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제식품화학 학회 보고서에는 우유로 만든 블루베리 스무디의 산화 지표 개선 효과가 물로 만든 스무디 대비 약 30% 이하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침전물이 식도로 역류를 하면 위나 식도염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드신 뒤에는 우유나 치즈, 요거트처럼 칼슘, 카제인이 많은 음식은 2시간쯤 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두유는 괜찮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이 빠져서 카제인 농도가 낮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을 장까지 운반해주는 택시 역할을 합니다. 두유 역시 식물성의 단백질이라 침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걱정이 적고요. 다만 당이나 향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가장 약처럼 먹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20알, 기름기가 제거된 익힌 토마토 반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이면 되는데요. 토마토를 80도씨에서 약 2분만 데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라이코펜이 지용성 구조로 바뀌어 흡수가 잘 되고 올리브유 속에 올레오칸탈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과 함께 혈관 내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믹서에 물 200ml 정도를 넣고 곱게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항사나 기초 공사가 끝나는 셈이 됩니다. 맛은 토마토의 은은한 산미와 블루베리의 달콤함에 올리브유 특유의 고소함이 어울려서 의외로 부담이 없습니다. 혈당 고민이 있으신 분도 물 대신 무지방 우유나 두유를 넣지 않는 한 혈당이 급등하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한 시간엔 블루베리 견과 한 숟갈이 좋은데요. 냉동 블루베리 열알을 실온에 10분 정도 두어서 살짝 해동한 뒤에 호두, 아몬드, 브라질넛 등을 한 줌 섞어서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돕고 서로 부족한 비타민 E나 셀레늄, 폴리페놀을 채워주게 됩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에 약 25g, 소주 한 잔 정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는 별다른 조리 없이 생 블루베리 한 알에서 5알 정도를 김치 옆에 한번 올려보세요.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 반찬이 있는 날에 곁들이시면 단백질 산화로 생길 수 있는 프리라디칼을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잡아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더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면 급속 예냉을 권하는데요. 세척 후에 물기를 제거한 블루베리를 종이컵에 25알 정도씩 담아서 랩으로 입구를 씌운 다음 냉동실에 가장 찬 곳에 약 30분만 예냉을 했다가 얼음이 얇게 잡히면 얼음이 끼지 않는 냉동 서랍으로 옮겨두세요. 처음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세포벽이 단단히 얼어서 팽창으로 터지는 걸 막아주게 되고 해동 후에도 터지지 않아서 단맛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냉동해두면 약 8개월 정도까지 그 품질과 영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철에 넉넉히 사서 씻은 뒤에 예냉 그리고 이동 2단계만 지켜서 한번 보관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혈압약, 당뇨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고용량을 드시면 하루에 약 20알 이하 정도로 줄이시고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잎차도 좋다던데 맞나요? 네, 가을 단풍 든 잎을 따서 살짝 찐 뒤 덮어 말린 잎은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함량이 열매보다 약 20배 가까이가 높습니다. 잎 2g을 물 500ml에 넣고 10분간 달여서 식혀서 드시면 항산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살리실산에 혹시 과민증이 있는 분은 입술 붓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알에서 5알 정도로 반응을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흰 가루가 농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분이라는 천연의 보호막으로 신선도의 징표입니다. 꼭대기 알까지 고루, 분가루가 남아있고 살짝 파랗게 보랏빛이 선명하면 아주 신선한 블루베리입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서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들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한 염증 등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슘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고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가 되면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또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들깨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 바로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들어있다는 DHA 성분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을 강화하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몸에 흡수가 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이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들이 많죠.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라 EPA로도 바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약 11.5g, 고등어에는 9.9g, 그리고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의 고함량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 또한 튼튼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건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운동도 촉진을 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들기름이 만약 산패가 되면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빨리 드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 소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해 준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두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의 껍질은 섭취할 수가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는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들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3-4번 정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 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 들깨는 자연 건조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 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아직 좀 건조가 덜 됐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 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 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매실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같은 매실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동안 올려드렸던 매실 췌장 당뇨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 새롭게 엮어보았어요. 가볍게 넘어가기 쉬웠던 맹점과 실정 활용법까지 넉넉히 담았으니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매실을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매실청을 진하게 타서 한 컵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린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매실의 유기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더부룩함을 줄여주지만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숨은 복병이 돼요. 매실청은 매실과 설탕 비율이 약 1:1이기 때문에 밥숟가락 한 스푼, 그게 약 15ml 정도 되죠. 기준당 10g 안팎이 들어있어요. 공복 혈당이 높은 아침 시간에 설탕 시럽을 단숨에 밀어넣으면 췌장이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지쳐서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 이형 당뇨 순으로 악화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혈당이나 췌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매실청 원액은 하루 총량 30ml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물 200ml 이상에 희석해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안전해요. 반대로 평소 식사를 거르기 일수라 위산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분들한테는 적절히 희석한 매실차가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하죠. 매실 속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 여러 유기산은 침샘과 위샘을 자극해 식사 준비 운동을 돕고 음식 섭취 후에는 지방분해 요소 리파제의 작용을 촉진해 느끼한 기름기까지 정리해주죠. 다만 유기산이 지나치게 농축된 형태로 들어가면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물 한 컵에 매실청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위장 상태에 맞춰 농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생매실을 그냥 베어 물거나 덜 익은 매실을 장아찌로 바로 담가 드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이때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태가 문제죠.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에서 과당 효소와 만나면서 청산가스 형태로 변해서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저혈압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생매실 중독 사고는 해마다 응급실에 보고될 정도로 드물지 않으니 매실을 드실 때는 반드시 5개월 이상 숙성해서 독성을 없앤 뒤 드셔야 돼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타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올라가서 항산화 효과도 강화되므로 빨리 먹겠다고 서두르다가 약효만 줄이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매실이 비타민 C 공급원이라고 해서 샐러드에 당근과 함께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비타민 C를 산화시켜버려요. 매실청과 당근을 동시에 먹으면 매실에서 기대한 항산화 효능이 반 이상 사라질 뿐 아니라 위장에 남은 산화 부산물이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부를 수 있어요. 건강식을 노린 조합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당근은 가급적 익혀서 드시거나 매실 음료는 당근 섭취 3시간 이후로 미뤄서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해 주세요. 돼지고기 잡내 제거용으로 매실청을 쓰는 가정도 많은데 조리 초반에 소량 넣어서 헹궈내는 정도는 무방하지만 양념장 단계에서 다량의 매실청을 붓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돼지고기의 포화지방이 위에 배출을 늦추는데 매실의 시트르산이 위산을 추가로 자극하면서 지방이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가 있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운동 자태가 늦어져서 속쓰림이나 복부팽만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실청은 향만 입히고 나머지 단맛은 양파나 배, 사과처럼 소화가 비교적 수월한 재료로 대신하는 편이 좋아요. 매실이 구취개성에 좋다는 이야기는 경험담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매실에는 벤조산과 타닌 같은 미생물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 세균 번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위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올라오는 이 휘발성 가스를 완화해 입냄새를 이중으로 잡아주기도 하죠. 다만 치아가 약하거나 이미 잇몸 염증이 있다면 시큼한 산이 직접적으로 범랑진을 녹일 수가 있으니 빨대 사용이나 입 헹굼으로 산도가 치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장 건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대 이후부터는 장의 연동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면서 변비나 가스나 설사가 번갈아서 나타나기가 쉬워요. 매실의
파크산은 대장 근육층에 직접 작용해 연동 운전을 촉진하고 유기산이 장내 pH를 낮춰 유해근 증식을 억제도 하죠. 특히 클로스트리디움처럼 독소를 만드는 균은 산성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매실차를 꾸준히 마시면 설사의 원인이 되는 독성 대사물이 줄어들어요. 다만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슘이나 인이나 유기산 대사가 느려지므로 매실 제품은 의사분들의 상담 없이 드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혈당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매실의 당부화 지수는 과일류 중 비교적 낮은 편인데 절대로 무혈당 식품은 아니죠. 설탕 시럽과 함께 들어가기에 혈당 지수, GI 지수가 55 이하인 생매실 자체와는 달리 매실청인 GI는 65에서 70까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매실이 혈당 스파이크를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는 다량의 폴리페놀이 장벽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즉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설탕이 섞인 매실청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폴리페놀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으니 희석 분할 섭취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한편 매실에 풍부한 말산이나 카테킨은 관절 내부에 모인 염증 사이토카인을 낮춰줘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는 동물 실험 보고도 있어요. 이것이 약 효과만큼 강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과 체중 관리에 매실차를 곁들이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굳은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체험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관절 통증이 심한 날은 뜨거운 물 200ml에 매실청 반 스푼, 생강즙 몇 방울을 추가해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체내 혈행이 늘어나면서 진통제 없이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완화 효과를 느낄 수는 있어요. 매실과 궁합이 뛰어난 재료로는 생강 외에도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있어요. 해조류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데 매실의 유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알긴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 독소를 끌어안고 나가는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매실 미역 냉국을 만들어 드시면 갈증 해소, 변비 완화,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갖가지 효능을 듣고 나면 그럼 매실은 많이 먹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용량 반응 곡선이 있어요. 매실청 원액 하루 30ml, 매실주 소주잔 1잔, 매실 장아찌 두세 쪽이 일반적인 권장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산독 증상으로 속쓰림, 설사, 치아 부식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 약물, 예를 들면 와파린 계열, 혈당 강화제, 상호작용해서 약효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어요. 특히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결핍을 막기 위해 채소 섭취가 필수인데 매실이 과도한 위 산도 상승을 일으켜서 위장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숙성 용기 위생 문제도 중요해요. 매실을 담글 때 유리병을 끓는 물에 10분 이상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뒤 사용해야 곰팡이나 효모 번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숙성 과정에서 가스가 차오르면 병뚜껑을 살짝 열어 가스를 빼주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병목까지 잡균이 달라붙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관 온도는 15도 이하가 이상적이고 25도 이상에서는 효모 발효가 과도해서 술맛이 강해지고 식초화가 빨라지겠죠. 매실을 꾸준히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담즙 유출 이상으로 흑색변 또는 회색변을 본다면 단순 위장 문제로 넘기지 말고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안전하죠. 췌장암 초기 증상과도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허리 중간에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동반되면 췌장, 담도, 간 기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실을 드셔도 소화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단순 과식이 아니라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니라 소화효소 분비 장애, 담관 폐색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숙성 기간 지키기, 희석, 분할 섭취, 궁합식품 구분, 개인지랑 맞춤 영양 조절 이 4가지만 지키면 매실은 속을 달래주는 소화제이자 관절 통증을 누그러주는 자연 진통제,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해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보시고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이나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은 주치의와 꼭 항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만 관리한다면 매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따뜻한 콩나물국밥, 감칠맛 넘치는 이 콩나물 비빔밥, 많은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콩나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드시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죠.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바로 콩의 싹을 틔어서
재배한 것이 바로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이겠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되어 있는데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우리 몸의 흡수율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량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85% 감소하고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티인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티아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서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또 배출이 되죠.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부추예요.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시켜줘요.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해서 독소도 제거해주고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줘서 우리 몸이 가뿐하게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몸이 찬 분들이에요.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는데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식초랑 겨자예요.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돼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어떤 걸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하면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되죠.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콩나물의 비타민을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 C가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사과보다 3배나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까지 예방해줘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죠.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두통도 완화시켜주고 몸살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의 역할도 해줘요. 이때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잡아줘 강력한 해열 작용도 하게 되는데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도 완화시켜주고 감기로부터 회복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장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고 변을 무르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 성장을 도와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드실 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의 재배 환경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랄게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 같은 걸 먹고 나면 또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에 또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소고기에 10배나 된대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죠.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죠.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 효능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진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